오늘 한국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8일 업무에 복귀하는 대로 어떤 형태로든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뜻을 받들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7일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정쇄신 방안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참모들은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국민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통령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 뜻을 받들어 모두가 잘 사는 반듯한 나라를 만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목표라며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참모진 인적쇄신론에 대해선 전적으로 인사권자의 결정사항이라 인사 대상자로서 예단하거나 예측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취임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만큼 대통령을 모셨던 부족함이 드러난 참모들에 대해 다시 한번 분발을 촉구하는 당부를 하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난 극복이 최우선 당면 과제라며 특히 서민이나 취약계층이 경제난 때문에 고통받거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경제 살리는 일에 주력하도록 할 것으로 짐작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언급은 참모진의 사견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윤 대통령이 당장의 인적쇄신보다는 민생경제 행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정동력 다잡기에 나설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당장 업무복귀 첫날 기자들과의 출퇴근 문답인 도어 스태핑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의미로도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형태로든 언론을 통해 국민과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어떤 형식일지 언제가 될지는 결정된 바 없다라고 말했다. 신인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두 차장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표를 수리했다.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신 차장을 대신해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두 차장 대행을 담당하기로 했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7일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인호 안보실 두 차장이 건강상 이유로 사의 표명해 사표가 수리됐다. 신 차장은 건강 악화로 직무수행 어렵다고 새 주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안보실 두 차장은 북핵 비롯 안보 상황을 스문의 시간 모니터링할 중요한 자리로 격무를 해내야 할 자리라면서 신 차장 본인 건강이 악화돼 중차대한 임무 수행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는 뜻이 강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성한 안보실장이 사표 수리를 미뤘지만 신 차장이 건강상 이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움을 밝히면서 결국 사직서를 수리했다는 게 최 수석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갑작스런 사의에 억측이 나올 수 있지만 건강상 이유 외 다른 이유는 없다며 신 차장은 수십 년간 국가안보에 헌신한 노병이다. 평생 헌신하다 물러나는 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자진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만 5세 입학 논란, 학제 개편안 혼선 등에 따른 사실상 경질로 전해졌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교육장관 거취와 공석인 복지장관 인선 문제를 빨리 매듭 짓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은 국민의 민심을 가장 강하게 받들어야 할 곳이라며 지켜봐달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총리는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안 문제에 이어 외국어고 폐지 발표까지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휴가 기간 여러 인사들로부터 민심을 청취했으며 박 부총리의 거취 정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부총리가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오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출석 전에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 부총리는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을 강행했던 인사로 윤 대통령은 박 부총리의 임명 당시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이 인사 실패를 자인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대표직 자동 해임이 예정된 이준석 대표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 이준석 당대표는 9일 전국위원회가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하면 곧바로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준석 당대표는 7일 법적 대응 여부를 묻는 서울신문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준석 당대표는 가처분 신청 시점에 대해선 비대위원장 임명안 의결 즉시라고 밝혔다. 이준석 당대표 측은 최고위원 릴레이 사퇴 후 상임전국위 소집 의결,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절차 등 단계별로 법률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윤리위원회 징계안 상정부터 전 과정에 걸친 법적 대응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비대위 출범으로 인한 대표직 강제 해임 대응에만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순회 경선 초반부터 당대표는 이재명 의원이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이재명 후보는 6일 첫 권역별 경선지인 강원 대구 경북에서 74.8%에 달하는 득표율로 대승을 거둔 데 이어 7일 제주 인천 경선에서도 7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독주를 이어갔다. 권역별 경선 초반부터 이재명 당대표 굳히기가 본격화되면서 반전 카드가 마땅치 않은 박용진, 강훈식 후보가 세대교체론을 명분으로 후보 단일화를 재점화할지 관심이다. 그러나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해도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크게 모자라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중도 사퇴보다 완주가 정치 경력의 보탬이 된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라 시너지 효과를 유도할 만한 단일화가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전체 선거인단 가운데 40%가 반영되는 권리당원 투표에선 이 후보의 압승이 예상됐던 만큼 경선 중후반에 치러지는 대의원 투표 3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에서 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체 선거인단의 30%를 차지하는 대의원 투표와 25%를 차지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경선 중후반에 실시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7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제14기 제21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선 사회주의 농촌발전법 및 원림녹화법 채택 관련 문제, 조직 문제 등이 토의될 예정이다. 신문은 이날 전원회의에 최고인민회의 소집과 의약품법, 수속질서 위반 행위 방지법, 자위경비법 채택, 우주개발법의 수정 보충 문제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전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는 최룡해 상임위원장 사회로 진행됐으며 강윤석 박용일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참석했다. 북한이 우주개발법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이 첫 달 궤도선 다누리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자 북한이 이에 자극을 받은 모양새다. 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1차 전원회의가 지난 7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우주개발법의 수정 보충에 관한 문제들이 의안으로 상정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우주개발 활동을 법률적으로 더욱 튼튼히 확보할 수 있게 우주개발의 기본 원칙과 실행 절차와 방법 등과 관련한 규범들이 세부화, 구체화돼 우주개발법에 수정 보충됐다고 내용을 소개했다. 이번 법 개정이 한국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 성공에 뒤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이 주목된다. 북한은 자체 제작 정찰 위성 발사를 목표로 우주 개발을 하고 있다. 이 밖에 이번 회의에서 다루어진 의약품법과 자위경비법이 눈길을 끌었다. 의약품법은 의약품 생산과 검정, 보관, 공급, 판매, 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의약품이 철저히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는 데 쓰이도록 하기 위한 원칙적 문제들을 규제하고 있다고 북한은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거진 북한 내 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7일 북한이 미국에서 제막한 한국전쟁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을 평회한 데 대해 북한 선전 매체도 이젠 수준을 좀 올려야 될 때라고 일갈했다. 박 처장은 북한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전날 추모의 벽을 묘비에 불과하다고 비난한 내용을 전한 국내 기사를 링크하고 예의와 도리를 미화, 분식, 광대극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몰상식하게 광분하는 북한에게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72년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전쟁의 포화 속으로 뛰어들었다며 그 희생과 헌신을 추모하는 것은 정치 이념을 떠나 인간으로서의 예의이고 도리라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벌써 2000년도 넘은 그 옛날 아테네의 페리클레스가 한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면서 전몰장병에 대한 추도와 칭송, 어떤 말로도 이들의 덕행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썼다. 앞서 북한의 외부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전날 상전과 주구의 추악한 대결 광대극을 평함이란 제목의 논평원 글을 통해 추모의 벽에 씌어진 이름들은 그대로 위대한 전승을 안아온 우리 공화국의 위상에 대한 반증이며 역사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대참패를 당하고 항복서를 바친 미국의 패전상, 비참상에 대한 자인이고 개탄이라며 돈에 팔려 한국전쟁에 뛰어든 자들은 개죽음이나 종신불구의 신세를 면치 못했고 탈주 포로 등으로 요행 목숨을 부지한 자들도 음산한 악몽에 시달리며 일생을 고달프게 보내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추모의 벽을 폄하했다. 지난달 27일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기념공원에서 제막한 추모의 벽면에는 미군 전사자 36,634명과 카투사 전사자 7,174명의 이름을 군별, 계급을 새겼다. 최근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이적표 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해군 군사경찰대 소속 병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8일 해군검찰단은 지난달 해군 모 부대 군사경찰대 소속 병사 A씨를 지난달 25일 국가보안법 제7조 북한 찬양 고무 등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영상과 글 등을 입대 전후로 올리고 이적표 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다른 병사들에게 병영생활관 TV를 이용해 북한 선전 영상을 보게 하기도 했다. A씨가 북한과 직접 연계된 정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해군은 현재 해당 병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법 규정에 근거해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진행하는 중국의 대만 포위 군사훈련이 7일 사실상 종료됐다. 하지만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는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설정한 6개 구역의 해상 및 공중지역에서 인민해방군이 4일 정오부터 7일 정오까지 중요 군사훈련과 실탄 사격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훈련구역 한 곳을 추가하고 훈련 기간도 8일까지로 연장한다고 통보했다고 대만이 밝혔지만 중국 국방부나 관영 매체에서 확인되지는 않았다. 대만을 관할하는 중국군 동부전구는 7일 낮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계획에 따라 7일 대만 주변 해상과 하늘에서 실전 합동훈련을 계속했다며 합동 화력의 지상 타격과 장거리 공중 타격 능력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만 전했다. 중국군은 훈련 첫날인 4일 타이완 북부, 남부, 동부 주변 해역에 총 11발의 둥펑 계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타이완 해협에 장거리포를 쏟아부으며 미국과 타이완을 동시에 겨냥한 화력 시위를 벌였다. 또 각종 전투기와 군함들이 연일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나들었다. 4일에서 6일 중국과 타이완의 비공식 경계인 중간선을 넘은 군용기가 모두 100대 이상에 이른다. 이에 대만군은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경고 방송을 하는 한편 기체 추적을 위한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대만 해협에서 긴장감이 고조됐다. 또 7일 중국 산샤댐 같은 중국의 전략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수웅평투 지대함 미사일이 경계 중인 사진과 대만 인근 해역을 항해 중인 중국군 구축함 마안산함을 근접 감시하는 영상도 공개하며 맞불을 놨다. 대만 국방부는 이번 중국의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대만을 공격하는 모의훈련으로 규정했다. 중국군의 타이완 봉쇄 훈련이 끝나더라도 타이완 해협의 긴장 상태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인의 경제에 대한 인식이 악화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ABC 방송에 따르면 ABC 방송과 입소스가 지난 5일부터 이틀간 미국 성인 6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69%가 미국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고 답했다. ABC 방송은 2008년 같은 질문에 82%가 나빠지고 있다고 답한 뒤 최고치라고 전했다.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2%였고 18%는 그대로라고 답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37%로 최저 수준을 이어갔다. 인플레이션 대응과 관련해서 29%만이 지지 입장을 표했고 69%는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 투표 의향에 대한 질문에 공화당 지지층 75%가 투표를 하겠다고 답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69%가 긍정 답변을 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49%가 중간선거에서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BC 방송은 중간선거를 3달 앞둔 상황에서 미국인들이 경제 상황에 대해 비관적이고 미래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지지율 부진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9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전임 정부에서 계획한 물량을 포함해 250만 가구 이상의 공급 물량을 임기 내 확보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공택지 142만 가구, 재건축 재개발 47만 가구, 도심 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 등이다. 특히 공급 부족에 허덕이는 수도권에만 최대 150만 가구의 물량을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손질한다. 먼저 재건축 사업 발목을 잡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개편한다. 이 제도는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조합원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도입됐지만 유예됐다가 문재인 정부 2018년 부활했다.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과도한 세금을 물린다는 반발이 컸다. 안전진단 관련 규제 완화도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구조 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높이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보다 즉각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10만 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미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집 등 청년 주택 공급 계획도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이상 외환거래 사태를 계기로 전반적인 이상거래 현황 파악에 나섰다. 수조 원에 달하는 이상 외환거래가 발생하면서 은행들의 거래 시스템에서 허점이 노출된 만큼 이를 전반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지난달 29일 제출한 외환거래 의심건 등이 포함된 점검 결과에 대한 분석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5일까지 검사 휴지기를 가진 바 있다. 제출 자료를 토대로 필요하면 추가 검사에 나갈지 등을 정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 거래 규모는 53억 7천만 달러, 약 7조 원 수준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초 은행권의 우리은행, 신한은행 사례처럼 거액의 이상 외환거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동시에 외환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이상 거래가 있는지 등도 현황을 파악해 결과 보고를 요청한 상태다. 그간 드러난 외환거래에서 이상 정황이 뚜렷했던 만큼 일반 거래에서도 이 같은 점이 발생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말 금감원이 발표한 거액 해외 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파악한 이상 외화 송금 규모는 잠정 4조 1천억 원에 이른다. 당초 알려진 2조 원대의 2배에 이른다. 금감원이 지난해 한 차례 5대 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주의를 당부했으나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외환 거래에 대한 자율점검 외에 은행들이 판단했을 때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부분도 같이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며 은행들이 제출한 자료 중 미비한 부분은 다시 보완 요청했고 내부 평가를 거쳐 다시 추가 점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금감원이 추가 검사에 나오기 전 자체적인 시스템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은 외화 송금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팀을 본점에 구성한다. 우리은행은 각 지점의 외환 관련 서류 확인 및 보관 의무, 해외 투자 송금 이후 사후 관리를 집중적으로 체계화한다. 또 종이로 보관 중인 외환 문서도 전산화 작업을 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전 직원의 외국 환거래법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문을 게시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대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을 출범할 계획이지만 은행권은 부실 채무자 양산과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들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 모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실행 계획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실 채권을 금융사에서 매입해 원금의 60에서 90%를 감면해주고 이들의 기존 대출을 연 3에서 5%의 최장 20년 동안 나눠서 갚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두고 은행권에선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고의로 연체를 한 뒤 빚을 탕감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빚을 성실히 갚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오히려 역차별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특히 은행권 여신 담당자들은 90%에 이르는 원금 감면 비율을 10에서 50% 정도로 낮춰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빚을 90%까지 탕감하는 것은 과도한 수준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여신 담당자들은 11만 연체해도 채무 조정 대상자로 포함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부실 우려 채무자의 기준은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 일수가 10일 이상 90일 미만인 사람이다. 11만 빚을 늦게 갚아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돼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금리도 연 3에서 5%로 낮출 수 있다. 이에 여신 담당자들은 11일 30일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의 빚 탕감 정도가 과도할 뿐만 아니라 부실 채권 회수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손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할당 관세를 일부 농산물 수입품에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이 7%대까지 오르는 등 밥상 물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 증가도 예상되는 만큼 추가적으로 물가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취지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소고기 등 축산물의 할당 관세 0% 적용을 골자로 하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 안정 방안 이후 한 달여 만에 나오는 것이다. 민생 안정 대책은 명절 성수기 제품 가격 관리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채소류 등의 가격이 급등해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이 7.1%를 기록하는 등 먹거리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식품 물가도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의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8.0% 상승해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정부는 배추, 무, 사과, 배, 계란, 소고기,
돼지고기 등 추석 열대 성수품 외에 가격이 급등한 품목을 특별관리 품목으로 추가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이 중 일부 농산물에 대해 할당 관세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파와 사료용 보리, 귀리, 옥수수, 기름용 대두에는 이미 할당 관세를 적용 중이다. 할당 관세는 특정 상품을 수입할 때 일정 수량까지는 면세율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의 수량은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발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인당 1만 원 한도로 최대 20% 할인을 지원하는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예비비 500억 원을 투입, 확대한 바 있다.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한 배추를 김치 등 배추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공급하거나 성수품 공급 물량을 평시보다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물가 인상에 더 큰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통한 신규 특별자금 대출 보증 공급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할당 관세를 중심으로 한 물가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돼지고기나 커피 등의 경우 FTA로 이미 관세 혜택이 상당 부분 이루어져 가격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또 고환율로 수입 가격 부담이 높아진 것도 할당 관세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당 관세 효과를 높이려면 철저한 시장 점검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7일 일요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주 만에 최다 규모를 기록하면서 방역당국이 정점으로 관측한 약 15만 명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보통 확진자가 감소하는 주말임에도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르면 이번 주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여름 휴가철 직후 정점을 찍을 것이란 정부 관측과도 시기적으로 들어맞는 상황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5,507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 10만 5,023명, 해외 유입은 484명이다. 전날 6일 11만 666명보다는 5,159명 감소했고, 엿새째 10만 명 이상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다. 일요일 기준으로는 확진자 16만 4,453명이 발생했던 지난 4월 10일 이후 17주 만에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이날 확진자는 한 주일 전인 7월 31일 7만 3,589명 대비 3만 1,918명으로 43% 증가했고, 두 주일 전 7월 24일 6만 5,374명보다 4만 133명으로 61.4% 늘었다. 한 주간 증가폭은 전일 6일의 한 주간 증가폭 1.35배보다 더 커 며칠 새 유행 곡선이 가팔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20만 명 내에서 구체적으로는 15만 명 정도에서 이번 재유행의 정점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터넷 게시판에 잠실 종합운동장을 폭탄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테러 예고 글에 프로야구 선수단을 포함한 천여 명의 인파가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7일 오전중 3차례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을 순위파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 이즈 전사라고 소개했다. 글이 올라온 후 경찰은 서울경찰청 특공대 인력 10명을 현장에 보내 폭발물 등 위험물질을 수색했다. 송파소방서는 오전 10시 19분쯤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차량 14대, 인원 58명을 투입했다. 수색 결과 폭탄 추정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게시글 IP 주소 추적을 통해 A씨가 경기도 고양에 거주하는 사실을 알아냈다. 직접 찾아가 A씨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그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병을 확보하진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실질적인 위협이 없는 인물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게시글 작성 경위를 조사해 처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테러 예고 글로 서울 페스타 2022 개최 준비를 하던 작업자 천여 명과 연습 중이던 LG 트윈스 선수단이 한때 대피했다. 주차 문제로 버스 운전기사끼리 시비가 붙은 끝에 상대방을 차에 매달고 달려 다치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건은 지난 7일 저녁 경기 화성시 도로에서 발생했다.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달리는 버스 운전석 창문에 남성이 매달려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떨어지지 않으려는 듯 허공에서 두 다리를 버둥댔지만 얼마 못 가 그만 아래로 떨어진다. 아스팔트 도로에 머리를 부딪힌 남성은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진다. 버스는 이 남성의 구호 조치 없이 그냥 지나쳐갔다. 피해자는 1흔대 버스 운전기사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1흔대 버스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달려 다치게 한 40대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시내버스 회차지에서 주차 문제로 B씨와 시비가 붙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현직 경찰관이 입건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광진경찰서 소속 A 경장을 조사 중이다. A 경장은 6일 새벽 2시쯤 성동구 상왕십리역 근처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경장의 음주 정도를 측정하려 했지만 A 경장이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2% 미만까지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음주 측정 거부보다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러나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돼 감봉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그는 재판에서 CCTV가 설치된 전동차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5월 출근길 지하철 열차 내에서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피해 여성의 신고로 적발됐다. 그는 2020년 초부터 여러 번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제시하자 피해 여성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검찰은 다만 A씨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소속 기관은 A씨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경찰이 강압적으로 추궁해 불법 촬영을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한 것이라며 풍경사진을 촬영했을 뿐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촬영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다. A씨가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내용과 피해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A씨가 실제로 풍경사진을 찍었을 뿐이라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품위유지 의무 등이 요구된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11월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한국의 세트인 대학 입학 수학능력 시험이 9일이면 100번지일 남는다. 지금은 수시 모집 지원을 준비하면서 수능 마무리 공부를 해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점검하고 남은 100일의 학습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대학 입학 수학능력 시험의 성패를 좌우한다.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중에서 어려웠던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EBS 교재와 교과서를 통해 마무리 정리를 하고 다양한 종류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해둔 오답 노트를 활용하고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여러 차례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문제를 풀 때는 점수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문제풀이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상위권이라면 기본 문항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통해 실수를 줄이고 고난도 문항을 풀 시간을 확보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중위권은 모르는 문제를 틀리는 것보다 아는 문제를 실수로 틀리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하위권이라면 기출 문제를 풀 때 너무 어려운 문제에 매달리기보다 자신이 맞힐 수 있는 문제부터 모두 마치고 오답 정리를 통해 틀린 문제의 개념과 풀이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월요일인 8일은 북쪽에 형성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포함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 8일과 9일의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내륙 산지, 서해 5도는 100에서 300mm, 강원 동해안 충청권 경북 북부지역은 30에서 80mm, 전북 북부지역은 5에서 30mm이다. 이틀간 강원 동해안과 충청 북부에는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전북 남부와 전남 동부 내륙, 경북권 남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휴전선에 인접한 북한 지역에도 매우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서는 임진강, 한탄강의 수위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가 필요하다.
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은 폭염특보가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등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4에서 29도, 낮 최고기온은 26에서 35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